나는 사랑과 완전한 가족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배신을 마주한 후 나는 용서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삶이 무너졌을 때 나는 걸어가기로 했다. 죽은 결혼을 뒤로 하고 나는 다시 시작했다. 약함에서가 아니라 강한 결단력에서. 상실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 더 강한 나로 변할 기회였다. 나는 고통을 지나 빛을 되찾았다. 인생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진실과 마주할 때가 있다. 나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삶, 그러나 모든 것이 내 발 아래서 갑자기 무너졌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현수는 내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나를 배신했다. 그 배신의 대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의 큰 상실이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밤, 나는 더 이상 고통 속에 갇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상실은 사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또한 자신을 다시 찾을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한 여자가 결국 자신을 위해 일어설 결심을 했다. 저는 35살의 지영입니다. 현재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5층에 위치해 있으며 발코니에 서면 밤이 되면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테헤랄로를 따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차량의 물결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강남에서 사는 것이 많은 이들의 꿈이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매일 아침 이 방에서 눈을 뜰 때마다 마치 내 인생 속에 잠시 머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제 남편 현수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해외 출장이 잦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보다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우리가 정말 친구처럼 앉아 대화를 나눈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부부로서의 역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방문할 때마다 지영이는 현수 같은 남편이 있어 정말 복받았다 고 칭찬하지만 그들은 제가 거실에서 홀로 앉아 흐르는 시간을 세며 외로움을 달래는 밤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들은 각자 다른 삶의 속도 때문에 점차 멀어졌습니다. 여전히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유지하지만 그들이 가족, 자녀, 결혼 생활에 대해 던지는 질문들은 때때로 저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옛 친구가 삼청동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녀가 가족과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제 시선은 무심코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의 노란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는 과연 저렇게 여유롭게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강남은 제가 진정으로 속한 곳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각종 사교 모임, 형식적인 안부 인사, 그리고 은근히 느껴지는 시선들이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만들어내어 저를 성공하고 행복한 여자의 틀 안에 가두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고요 속에서 저 혼자 남게 되면 제가 쓰고 있는 가면이 모든 것을 감추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어느 때보다 선명히 보입니다. 현수, 제 남편은 한때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한강을 따라 산책하던 날들, 주말 저녁 작은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완벽한 삶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산후 우울증을 겪던 어려운 시기에도 그는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우린 가족이야, 지영. 넌 혼자서 어떤 일도 마주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모든 것이 딸 은하가 태어난 이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초반에는 현수가 시간을 내서 집에 일찍 와 은하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업무 전화가 늘어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별표, 이번 고비만 넘기면 회사가 안정될 거야. 별표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한 고비가 지나가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고 그는 가족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점점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밤은 은하의 울음소리와 격시계의 찌깍거림만이 채웠습니다. 은하의 첫 번째 생일이었던 날, 저는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은하가 좋아하는 푸우 모양의 작은 케이크와 거실에 매단 풍선들로 축하 분위기를 꾸몄습니다. 아침부터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 일찍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그저 별표, 최대한 빨리 갈게. 별표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현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제 품에서 잠들었고 저는 점점 바람이 빠지는 풍선들 사이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도 함께 조용히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현수가 늦게 귀가했을 때 그의 셔츠 컬러에서 낯선 향수가 풍겼습니다. 그것은 제 향수도 그가 평소에 사용하는 향수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일 뿐이라고 다독였지만 현수의 무관심, 질문을 회피하는 눈빛, 그리고 비어진 출장들은 저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책상 정리를 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 압구정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분으로 기록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고 그는 갑작스러운 회의가 있다며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서재에서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앉아있던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현수를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자니 가족을 잃을까 두렵고 침묵하자니 저 스스로 고독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기분이 듭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남자일까요? 아니면 제가 엄마가 되면서 너무 많이 변해버려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린 걸까요? 제 삶은 시어머니 민 여사와 함께 살게 되면서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원래도 좁게 느껴졌지만 시어머니가 들어오신 이후로는 공간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민 여사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으로 며느리는 별표, 3종지도, 별표를 따르며 남편과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한다고 믿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처음 결혼해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곱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산 바닷가에서 자란 제가 그녀의 아들을 위한 완벽한 아내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시어머니가 허리 통증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신 첫날 주방을 둘러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며느리는 부엌을 깨끗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해. 부엌이 어지러우면 가족도 평화로울 수 없지. 그날 저는 이미 주방 청소를 마쳤던 상태였지만 그 한마디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상치 못했던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요리하는 방식에 대해 자주 비판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현수가 맛있다고 칭찬했던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치를 이렇게 자르면 우리 민씨 집안 김치가 아니지. 이렇게 요리하니까 내 남편이 자꾸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거야?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후로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려 노력했지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어느 저녁 현수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로 분주했는데 그 사이 윤아가 바닥에 우유를 엎질렀습니다. 급히 닦으려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현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제대로 애를 가르치지도 못하니 이 모양이지. 애가 어지럽히는 건 엄마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현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마치 시어머니 말씀이 다 맞다는 암묵적인 도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녹차를 우려내어 그녀가 신문을 읽고 계시던 발코니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울 날씨 참 좋네요. 산책이라도 다녀오실래요? 그녀는 안경 너머로 저를 힐끗 보시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가족 돌보는 법이나 더 배우는 게 낫지 않겠니?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 눈에 저는 실패한 며느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은 그녀가 은하를 키우는 방식에 간섭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은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하야, 내 엄마는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해. 너는 커서 할머니 말만 들어야 잘 될 수 있어. 그 말들은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은하가 자라면서 자신의 엄마를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현수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신다고 이야기해봤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 연세가 있으시잖아. 그냥 참고 넘어가. 괜히 문제를 키우지 마. 그의 무관심은 제 가슴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생활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란 표면을 찾는 곳이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매일 아침 제가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복도에서 들려오는 민 여사의 발소리는 곧 긴장된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부엌 문턱에 기대어 손에 행주를 들고 제가 요리하는 모든 동작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상한 시어머니의 관심 어린 시선이라기보다 오히려 실수를 찾아내 비판하려는 감독관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간단하고 전통적인 아침 메뉴였지만 민 여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을 식탁에 올려놓자마자 그녀는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역국에 사골국물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미역국이야? 며느리가 대충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집안이 복이 없어 이런 며느리를 맞이했지.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냈습니다. 제가 말이라도 하면 그녀는 더 크게 화를 낼 것이고 현수는 저를 향해 또다시 결표, 왜 참지 못하느냐, 결표 고 나무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주말 아침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아주 이른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아침 시장에서 직접 사온 신선한 고등어구이,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김치까지 준비했습니다. 민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을 때 저는 어쩌면 이번만큼은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식탁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고등어를 이렇게 말라붙게 구우면 누가 먹겠어? 도시 여자들은 가족을 돌볼 줄도 몰라. 내 남편이 왜 집에 안 들어오는지 알겠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칭찬은커녕 오히려 더 큰 비난만 돌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가을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은하가 아침에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죽을 먹는 것을 본 민 여사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애가 어릴 때부터 젓가락질을 배워야지.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뭐가 되겠니? 내가 애를 이렇게 키우니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 은하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은하를 꼭 안으며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기운도 논쟁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담으로 들어가 혼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산에서 부모님과 살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소박하지만 웃음과 배려로 가득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는 끝없는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현수의 무관심과 민 여사의 끊임없는 비난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현수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래. 너만 조금 참고 지나가면 돼. 괜히 문제를 키우지 마. 그 말은 제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저만 참아야 하나요? 왜 저만 변해야 하고
저만 노력해야 하죠?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을 때 민 여사가 갑자기 아침에 있었던 플라스틱 숟가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현수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엄마로서 정말 부족해. 내가 내 아내를 잘 교육시켜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은하도 못된 아이로 자랄 거야. 저는 현수를 바라보며 그가 나를 변호해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TV 화면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가족 안에서 제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가 계속해서 이런 비난과 갈등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떠난다면 제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 저는 그 질문을 반복하며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민 여사는 제 주변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들어버릴 방법을 언제나 찾아내는 분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것, 예를 들면 제가 입는 옷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은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으면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를 훑었습니다. 그 시선은 제가 애써 지키려던 작은 자존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승진 기념으로 새로 산짓한 파란색의 단정한 오피스룩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디자인은 깔끔하고 세련되어 사무실에서도 어울릴 만한 옷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제가 침실에서 나오는 순간 민 여사는 곧바로 인삼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옷, 어디서 돈이 나서 산 거야? 내 아들 돈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아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침착하려 했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월급으로 산 거예요. 업무를 위해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비웃듯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월급? 내가 버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그런 걸 사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 집에 그런 건 필요 없어. 앞으로 그런 낭비는 안 했으면 좋겠구나. 그 말은 저를 가슴 깊이 찌르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를 위해 산 옷이 그녀의 눈에는 단지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에서 작은 결정조차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새 원피스가 옷장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서랍을 모두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찾고 있던 중 민 여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옷은 내가 가사 도우미한테 줘서 기부하게 했어. 이 집에 그런 낭비품은 필요 없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제 물건이잖아요. 화를 참을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녀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고 이 집에 있는 물건은 다 이 가족의 것이야. 내 물건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그 순간 현수가 퇴근 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돌아서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현수야, 어머니가 내 옷을 허락도 없이 가져다 버리셨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대답은 언제나와 같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이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의 말은 제 심장을 더욱 조였습니다. 제 노력과 자유섬은 언제나 무시당했고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즐거움마저 빼앗겼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그 원피스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통제된 삶 속에서 붙잡고 있던 작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 앉아 옷장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민 여사가 괜찮다고 인정한 낡은 옷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이 빼앗길 수 있을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숨이 막힐 듯한 억압 속에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날이 갈수록 평온한 삶에 대한 희망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부슬부슬 비가 내렸고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현수는 평소처럼 늦게 집에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정돈되지 않은 재킷과 술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한숨을 내쉬며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수건을 식탁 위에 놓으려는 순간 그의 핸드폰이 유리 테이블 위에서 연달아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소리에 결국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이름 혜진이 보였습니다. 저녁 잘 먹었어요. 약속 꼭 지켜주세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읽으며 수많은 질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혜진은 누구인가? 현수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런 메시지가 내 남편에게 와 있는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메시지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길고도 친밀했습니다. 애매한 관심과 암시로 가득한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함께 보낸 저녁 식사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현수는 제가 다려준 셔츠를 입고 다른 여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미소 짓는 모습은 제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골아떨어진 현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를 깨워 이 모든 것을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그가 술이 깬 뒤 대화를 시도해야 할까? 그러나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야, 혜진이 누구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몇 초 동안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그의 얼굴 앞에 내밀자 그의 눈빛은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당혹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아,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설명해봐. 왜 이런 메시지가 와 있고 왜 그녀와 저녁을 같이 했는지 말해봐.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변명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 속 증거들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의 늦은 비가, 낯선 향수 냄새,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말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일어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순간만큼 서로가 먼 적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희생했던 모든 것 경력, 시간, 자존감 그것이 결국 이런 결말을 위해서였을까? 그러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가족이 이제는 껍데기만 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저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며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일까요?
비록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는 대가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의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하나씩 넘길 때마다 심장은 조여들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혜진에게 보낸 단어 하나, 이모티콘 하나조차도 저를 칼로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친밀하고 감정이 가득하며 애정을 담은 대화였습니다. 그것들은 원래 저와 현수 사이에만 존재해야 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몇 주, 몇 달간 이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갔던 장소들 가로수길의 작은 카페, 그의 회사 근처에 있던 BBQ 레스토랑, 그리고 그가 중요한 출장, 일하던 날 방문했던 온천까지. 모든 사진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그녀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저에게 주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져 유리 바닥 위로 굴러갔습니다. 화면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빠, 오늘도 나랑 만나줄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그 메시지는 마치 마지막 한 방울이 넘쳐 흐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며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애썼지만 가슴 속에서 번지는 고통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제가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당하는 일이요. 그 순간 지금까지 이 결혼을 위해 제가 쏟아부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난을 견디고 누나를 혼자 돌보며 현수가 늦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긴 담들, 그것들은 결국 모두 제가 스스로 솟고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부엌의 희미한 전등을 올려다보며 저는 현수의 모든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를 지킬게. 널 절대 슬프게 하지 않을 거야. 그 약속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위로하지 못하는 쓰라린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일까?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수의 선택이었고 그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배신했습니다. 현수가 거실에서 깨어나 제가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다급히 다가왔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야,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가족을 외면하기 시작했어? 내가 이걸 얼마나 더 견뎌야 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그는 후회하는 듯 보였지만 저에게 그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필요로 했던 것은 진실과 사랑이었고 그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차가운 바닥을 떠났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내일 우리 얘기하자. 끝까지, 명확하게. 저는 그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뒤로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어떤 설명을 하든 어떤 변명을 하든 제 마음은 이미 달라졌다는 것을. 이 상처는 단순한 사과로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생활도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속의 어둠은 조금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못 차고 부은 눈으로 침실을 나섰습니다. 은하는 일찍 유치원에 보냈고 현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평범한 하루로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부엌에 들어서자 민 여사의 눈초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제 천백한 얼굴을 보더니 곧바로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영아, 내 꼴 좀 봐라. 며느리가 이렇게 게으름을 피워서 되겠니? 우리 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서 이제는 이 집안까지 망치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치 끓어오르는 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현수에게, 그리고 이 집안에서 받은 모든 불공정함과 상처를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는 저를 배신했어요. 어머니는 매번 저를 탓하지만 정작 어머니 아들은 이 가족을 배신하고 있잖아요. 부엌에는 잠시 점막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민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그런 식으로 모함해? 현수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너 같은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면 핑계만 대는 거지. 이 집에서 못 참겠으면 당장 나가. 저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얼굴에 떠오른 그 웃음은 저조차도 낯설었습니다. 기쁨이 아닌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린 후에 쓴 웃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이 집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는 집에요? 저를 탓하기 전에 어머니 아들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민 여사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 집을 망친다고 말씀하시지만 가족들을 멀어지게 만든 건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독설입니다. 그리고 현수요? 그는 저를 배신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자고 했던 행복한 가정을 스스로 부쉈어요. 어머니가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모든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민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스쳤지만 곧 그녀 특유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볼 필요 없어. 내가 뭐라 해도 너는 외부인일 뿐이야. 나는 현수의 어머니고 이 집안의 주인이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결혼 후 처음으로 그녀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쫓아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스스로 떠날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떠나는 건 제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더는 참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부엌을 나서며 민 여사의 분노 섞인 한숨 소리를 뒤로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은 제가 선택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을 수 없었고 진실을 마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준 유일한 사람, 제 여동생 수아의 도움으로 혜진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수아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더 이상 참지 마.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고 언니는 진실을 밝혀야 해.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혼란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사는 고급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핸드폰에 적힌 주소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결심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터폰을 눌러도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지던 그 순간 문이 열렸고 그곳에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흰 셔츠 차림의 그는 사진 속에서 혜진과 함께 찍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여긴 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에는 담혹감과 불편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옆을 밀치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안은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지만 가족의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시다만 와인잔 2개와 덜 치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햄줄을 들고 있었고 저를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당황스러움은 금세 사라지고 차분하고 태연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지영 씨죠? 현수 씨의 아내분. 그녀는 부드럽지만 다시가 돋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저는 움직이지 않는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안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말해보세요. 둘이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죠? 현수가 앞으로 나서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게 아니야. 내가 오해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그럼 설명해봐.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이런 메시지와 사진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여자와 약속을 했는지 말해보라고. 혜진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씨,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가족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현수 씨가 저를 찾아왔을 뿐이에요. 만약 그가 집에서 행복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녀의 말은 제 안에 있던 분노를 완전히 폭발시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떨며 외쳤습니다. 너, 부끄럽지도 않아? 남의 결혼 생활에 끼어들고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그게 다 내 탓이라고? 현수가 저를 막으려 손을 뻗으며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지영아, 여기서 이러지 마.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현수야, 우리가 이제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우리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자고? 마지막으로 혜진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없었습니다. 문이 제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열린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되찾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유와 존중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온 공간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조차 제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흰 가죽 소파에 편안히 앉아 마치 이곳의 정당한 주인인 양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엔 왜 오셨나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었다면 그가 저를 찾았을까요? 이제 그는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지영 씨, 그는 저를 선택했어요.
그녀의 말은 제 마지막 남은 평정심을 불태우는 불씨와 같았습니다. 저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겼다고 생각하나요? 배신한 남편을 차지하는 것이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나요? 혜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도전적인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서 행복을 빼앗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필요한 건 현수 씨뿐이고 그는 저를 선택했어요. 당신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현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린아이가 들킨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담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저는 그를 바라보며 지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설명을 더 하겠다는 거야? 메시지, 만남,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말해주고 있어. 하지만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내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야. 내가 우리가 함께 세운 가정을 배신했다는 거야. 내가 은하를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를 생각해 본 적은? 아니면 오직 내 자신만 생각했어?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난 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 내 어머니의 비난을 참고 내 자신을 잊으면서까지 이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내게 돌려준 것은 이거야? 그때 혜진이 비웃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결국 이겼던 건 저예요. 현수 씨는 여기 있고 당신과는 함께 있지 않아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죠. 이제는 화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연민만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수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존경이나 신뢰는 절대 얻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그저 일시적인 대체품일 뿐이에요. 그런 걸로 승리했다고 믿는다면 참 안타깝네요. 나는 떠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떠나는 이유는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당신이나 현수는 나에게 그런 걸 줄 수 없어요. 저는 몸을 돌려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해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제 삶의 커다란 전환점이라는 것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현수와 혜진이 뒤에서 싸우는 소리마저 더 이상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저는 강해지고 단호해질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스스로를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제 감정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분노가 활활 타오르며 주체할 수 없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그들이 방금 함께했던 식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컵을 혜진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몇 방울은 그녀의 머리카락과 세련된 흰색 셔츠를 타고 흘렀습니다.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다른 손은 떨리는 채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유롭고 도전적이었던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쳤어요? 그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얼굴을 닦던 그녀는 고개를 들며 붉어진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수 씨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 마른 망치로 제 머리를 내리친 것처럼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모든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저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마저 또렷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그것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어깨를 으쓱하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었잖아요. 제가 임신했어요. 현수 씨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물론 그는 이걸 숨기고 싶어 했겠지만 저는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당신은 이제 남겨진 사람이니까요. 현수는 방 한쪽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백했고 저나 혜진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희 모든 말을 스스로에게도 들리게 하듯 하나하나 짜내며 물었습니다. 현수야, 저 여자가 말한 게 사실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배신한 거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침묵하는 그의 모습은 어떤 변명보다도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슴 속의 분노와 고통이 폭발하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현수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어.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그런데 내가 내게 이렇게 되갚아? 내가 우리의 결혼뿐만 아니라 은하까지 배신했다는 걸 알아? 내가 이 아이를 가져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저 여자가 나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혜진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대신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미 현수 씨와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예요. 당신은 그냥 떠나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당신이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남자에게 묶어버렸을 뿐이에요. 그가 나를 배신했다면 언젠가 당신도 배신할 거예요. 당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는 혜진과 현수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를 그동안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미 없는 결혼을 떠나 진정으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찾았습니다. 내가 아파트에서 나서기 전에 희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마치 방 안의 긴장을 찢어버리는 칼날처럼. 너 충분히 했어? 그의 목소리는 쓴맛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조금이라도 후회하거나 사과할 것을 기대했지만 내가 본 것은 잔인할 만큼 차가운 눈빛뿐이었다.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질린 이유야. 너는 항상 질투하고 항상 모든 걸 망쳐버려. 내가 이런 희극적인 짓을 해서 내가 결정을 바꿀 것 같아? 나는 말을 잃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무겁게 눌러오는 돌처럼 느껴졌다. 나는 적어도 조금이라도 그가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지만 대신 그는 모든 잘못을 나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나는 분노와 고통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고 애썼다. 희은수, 이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어. 나는 참으면서 모든 걸 희생했고
그런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는 거야? 배신하고 너희 애인이라고 부르는 여자의 앞에서 나를 모욕하는 거야? 하지만 희운수는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를 막았다. 그는 곧장 나에게 다가왔고 그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손을 들어 내 얼굴을 세게 때렸다. 그의 뺨을 때린 것은 단지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가졌던 모든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정적 속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고 혜진도 잠깐 놀란 듯 보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내 뺨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희운수, 방금 뭐 한 거야? 나는 목이 메여 속삭였다. 그 질문은 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묻고 있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고 왜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일까? 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는 희운수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 줄 몰랐을 거거나 아니면 단순히 내 상처를 즐기고 있는 걸지도 몰랐다. 희운수는 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사과의 말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가. 계속 웃음거리가 되고 싶으면 다른 데서 해. 나는 내가 충분히 지겨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나는 이것이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였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붙잡지 말아야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들을 다시는 보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를 떠날 때 나는 남편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애써 쌓아온 인생의 일부를 뒤로 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희운수와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며 그에게 다시는 내게 상처를 줄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내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하게 내디뎠고 밖에서 내리는 비는 내 눈물과 함께 섞였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희운수와의 결별이 내 인생에서 내린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집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민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나를 꿰뚫어 볼 듯한 예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 날씨보다 더 차갑게 들렸다.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집에서 나가라니까? 민 씨가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내리찢는 채찍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의 말은 마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짜증이 폭발했다. 나는 똑바로 서서 물러서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맞섰다. 당신 아들부터 다시 보세요. 그는 당신이 항상 옹호하는 천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소리쳤다. 목소리가 더 이상 침착하지 않았다. 민 씨의 눈에는 놀람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반항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이 집에서 나는 항상 약한 존재로 여겨졌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참기만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모든 게 이미 충분했다. 민 씨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부끄러움이나 잘못을 깨달은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나를 봤다. 그녀는 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나는 불만을 가진 아내일 뿐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모르는 남편의 체면을 지키지 못하는 여자로 보였다.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너는 알기나 해? 민 씨가 말했다. 목소리는 다시 차갑고 그러나 권위가 느껴졌다. 너는 이 집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만약 현수 때문이 아니었으면 너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겠냐? 너는 그냥 인형, 장식품일 뿐이야.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그대로 찌르는 탈날 같았다. 민 씨는 항상 이 집에서 모든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저 저항할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문 쪽으로 걸어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문 손잡이를 잡자마자 민 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너는 나갈 수 없어.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 하지만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꿈도 꾸지 마. 내 몸이 얼어붙었다. 내 손은 문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지만 나는 다시는 굴복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돌아서서 민 씨를 바라보며 결단력 있는 눈빛을 띠고 말했다. 당신이 내가 나가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미 충분히 견딘 거예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요. 이 집이 나에게 존경을 줄 수 없다면 나는 내 삶을 새로 만들 거예요. 민 씨는 나를 그저 쳐다봤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그녀를 다시 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전에 없던 자유를 느꼈다. 내 발소리는 고요한 집안에서 울려 퍼졌다. 마치 내가 내린 결정을 세상에 알리는 선언처럼.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야 나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았다. 비록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걸 느꼈다. 민 씨의 집을 떠난 후 나는 허전함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내 어깨를 짓눌렀던 모든 짐을 던져버린 것처럼. 하지만 나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이해했다. 내가 정말로 결단을 내리고 거울을 보며 부끄러움 없이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아파트에서 앉아 길거리에 비친 가로등 불빛을 보며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고통받는 여자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전문적이었지만 나는 그가 바로 적임자임을 알았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고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 메시지, 사진, 전화통화 모든 것이 검은 가죽 가방 안에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기소장이었다. 변호사는 나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였지만 동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 일을 법정에 가져갈 것입니다. 당신은 권리가 있고 저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되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일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평생 내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동안의 허망한 노력들을 떠올리며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현수가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없었고 그가 계속해서 나와 내 딸을 상처 입히게 할 수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이 사건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나, 현수, 그리고 우리의 깨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떠돌았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전에 나를 걱정하게 만든 모든 것들은 이제는 의미 없는 잡음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침, 법원이 내게 양육권을 인정하고 현수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판사의 선언을 들으며 마치 큰 문이 열린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나는 단지 양육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돈도 얻었다. 그것은 내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수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이 결과를 예상했겠지만 그가 치러야 할 대가를 보며 나는 작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이 만든 가짜 세계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정의를 피할 수 없다. 법정을 나온 후 나는 내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도 상처받은 여기도 아니었다. 나는 더 강해졌고 더 단호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비록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다시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마치 나는 검은 구름 속에서 나와 드디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된 기분이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마주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내가 나 자신과 내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이다. 서울을 떠난 후 나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작을 찾기로 결심했다. 부산은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와 맑은 바닷바람이 가득한 곳으로 완벽한 선택이었다. 나는 해운대 지역의 작은 아파트를 찾았다. 너무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내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아파트는 간단했지만 큰 창문을 통해 바다가 보였고 매일 아침 나는 멀리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었다. 따뜻한 빛이 푸른 바다 위에 비쳤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온함을 느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부산에서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새로 시작하는 일, 그 일이 내게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은 현수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던 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나는 결혼 생활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심리상담 일을 시작했다. 나와 비슷한 여성들, 배신당하고 속고 홀로 남겨진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자신을 다시 바라보며 자신감을 찾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매일 아침 나는 내 사무실로 향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벽에는 바다의 평온한 사진들이 걸려 있어서 공간이 한결 차분해 보였다. 내 앞에는 지쳐 보이고 때때로 절망적인 눈빛을 한 여성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마다 나는 나 자신을 떠올렸다.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에서 죽어가는 기분을 느꼈던 그 어두운 날들을 떠올리며 한 여성, 이름은 지은이었다. 그녀는 10년간의 결혼 생활 후 내게 찾아왔다. 남편은 부유하고 야만이 넘치며 차가운 사람이었다. 지은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전화기에서 몰래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녀가 자신을 털어놓을 때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내가 겪었던 아픔을 보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또한 굳건한 의지, 자신이 갇힌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결단력이 보였다. 나는 지은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결혼은 당신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단지 조언이 아니라 매일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상처도 치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점차 나는 나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현수에 대한 악몽은 더 이상 밤중에 나를 깨우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기로 했다. 현재가 가져다주는 것들을 온전히 살기로 결심했다.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사람마다 고유한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인생을 주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다시 찾은 것이며 내가 내게 도움을 요청한 모든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다. 부산에서의 새 삶은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나쁜 관계에 갇힌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 자유롭고 강해졌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나는 창문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본다. 그때 나는 정말로 새롭게 시작했음을 느낀다. 비록 앞길은 아직 멀지만 나는 너무 오래 놓쳤던 표본을 찾았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부산의 가을 오후, 날씨는 시원하고 바다는 마음을 감싸는 듯한 파란색이었다. 나는 딸을 데리고 해운대 해변을 걷기로 했다. 딸은 파도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고 모래에서 놀며 즐거워했다. 나는 간단히 긴 의자에 앉아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하얀 구름을 바라보았다. 사실 이런 순간들이 내게는 삶이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런 순간들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해변을 떠나려 할 때 나는 멀리서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혜진이었다. 그녀는 기념품 가게 옆에 서 있었고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의 몸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것은 증오에서 오는 감정은 아니었고 단지 낯설고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를 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혜진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한때 현수와 함께 봤던 그 자랑스러워 보이고 자신감 넘치는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 못했고 나는 그녀가 나를 피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다. 그녀의 옷은 색이 바랬고 오랜 시간 동안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고개를 숙이고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은 그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예전처럼 권력과 자만이 가득했던 혜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듯했다. 화려함은 사라지고 단지 어려움만 남은 듯했다. 딸이 나를 울려다보며 혜진을 보았다. 나는 딸의 손을 재빨리 잡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어쨌든 나는 아직 그 어두운 기억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침묵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내 과거의 유령처럼. 그 감정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예전에는 혜진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그녀의 비굴하고 무력한 모습은 내 마음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내게 했다. 나는 그녀가 했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현수가 꾸민 모든 음모 뒤에 있던 인물이었고 나는 한때 그녀가 가족의 동맹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나를 깊은 절망 속에 몰아넣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나를 상처 입히기만 했을 뿐 내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아무런 연민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나를 마주 보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 덕분에 내 인생이 파괴된 사람을. 우리는 지나갔고 내가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기 전에 뒤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내가 돌아보면 감정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동정이나 사과,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강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몇 주 후, 나는 혜진이 작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일자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수는 그녀와 이혼한 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나는 혜진이 그녀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어느 정도 위안을 느꼈다. 나는 혜진의 고통에 대해 기뻐하거나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삶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힌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모든 일에는 끝내 값을 치르게 되는 법이다. 딸은 나를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내가 겪었던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딸에게 말하고 있었다.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서울 산청동의 작은 카페에서 현수를 다시 만났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나를 찾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았다. 그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의 얼굴은 놀람과 약간의 어색함, 그리고 차가운 표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카페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고 딸이 학원 끝나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현수를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이 작은 카페는 내가 자주 와서 평온을 찾는 곳이었다. 나무 테이블과 고전적인 음악이 흐르는 공간은 과거의 긴장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현수가 내게 다가올 때 그의 걸음걸이에서 불안함이 느껴졌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은 정말 이상했다. 마치 우리는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한때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서로 간의 공백만 남아 있었다. 현수가 내 맞은편에 앉았고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는 용서를 바라는 듯한 눈빛을 보였지만 나는 그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그에게 분노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좋은 복수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누구도 더 이상 나를 상처 주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집을 떠난 후 뭐 했어? 현수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마치 그가 떠난 과거에 다시 닿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의 눈에서 후회가 보였지만 그 후회는 나의 생각을 바꾸기엔 부족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다. 내 삶은 이제 괜찮아. 나는 직장도 있고 딸도 있고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나는 더 이상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겪은 일들은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다. 현수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만약 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의 눈빛은 약간 기대와 함께 불안해 보였지만 나는 그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이제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가 하는 거짓 약속에 휘말리지 않기로 배웠다. 현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는 변하지 않으며 나는 그의 실수로 내 삶을 계속 살아갈 필요는 없었다. 그럴 시간을 충분히 가졌잖아. 하지만 나는 이제 필요 없어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확고한 의지를 담아 말했다. 인생은 나에게 복수에 대해 가르쳐줬어. 그걸 배우고 나는 이제 그것을 실천하고 있어. 그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한 거야.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실망이 가득 담긴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배신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시간은 지나갔고 나는 그 기억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았다. 현수가 일어나 떠나려 할 때 나는 그저 앉아서 그가 창문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분노나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다. 나는 과거를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은 나 자신, 더 이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였다. 딸이 나를 데리러 왔을 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맞이했다. 더 이상 걱정이나 긴장감은 없었다. 삶은 계속되고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봄의 어느 아침, 서울 곳곳에서 벚꽃이 만개할 때 나는 여성지원센터에서 주최한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 이 센터는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배신, 학대 또는 버림받은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곳이다. 그들은 서로의 고통을 이겨내고 삶의 빛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임과 세미나를 진행한다. 처음에는 그 모임에서 내 이야기를 나누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번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겪은 일, 내가 배운 교훈이 삶의 길목에 서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이 변할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나는 작은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우리 모두는 낯선 사람은 아니었다. 가짜 결혼 생활에서 겪은 시련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고통은 때때로 아무리 설명해도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에서 가짜다 안고 있는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차례가 되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이야기는 불평이나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자신에게 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다짐하는 이야기였다. 나는 현수에 대해, 배신당했던 시간들에 대해, 그가 나를 속였을 때의 절망감을 이야기했다. 나는 담을 세우며 고통 속에서 지냈고, 내 딸이 완전한 가정의 모습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결단을 내리고 떠났다는 이야기에도 집중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방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한 중년의 여성이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떠나고 나서 후회한 적은 없나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그 질문이 나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묻고 있을 질문임을 이해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후회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데서 생깁니다. 내가 과거에 얽매여 그 아픔에 갇혀 있었다면 나는 절대 내게 맞는 삶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내가 변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그것이 나를 다시 찾게 도와줬습니다. 내 마른 던안의 고요한 공간을 가로지르며 울려 퍼졌고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공감의 뜻을 읽을 수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내 말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도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동안의 아픔을 떨쳐낼 수 있다는 희망을 찾은 듯했다. 다른 한 여성은 아마도 이 모임에 처음 참가한 사람일 것이다.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항상 참고 견디며 아이들 때문에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그녀의 말은 가벼운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스치며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의심과 두려움을 날려버렸다. 모임이 끝날 즈음 나는 주변 여성들의 눈빛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또 한 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나누는 이야기, 질문, 답변은 나를 더 강하고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이제 단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용기를 배우기도 했다. 그 모임을 떠날 때 나는 더 이상 과거에만 살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안에서 힘을 찾고 변화를 이끌어내며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성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모임이 끝난 후 나는 밤을 나섰다. 창밖의 빛은 조금 흐릿했지만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나는 내리는 눈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며 마치 아름다운 자연의 그림을 그리듯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모습은 공간을 흐릿하고 고독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겨울이 왔지만 내 안에 따뜻한 무언가가 자꾸 자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모르겠다. 현수와의 결혼, 이제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은 가족, 내가 믿었던 친구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났다. 하지만 이 고요한 공간에 서서 나는 하나의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나에게 더 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밖에서 내리는 차가운 눈, 이제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재탄생, 다시 나 자신을 찾을 기회처럼 느껴졌다. 길을 나서며 나는 모든 것이 좁아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오직 나와 눈 위에 남겨진 조용한 발자국들만 있었다. 내가 현수와의 결별을 결심한 첫날이 떠올랐다. 나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눈이 내리는 이곳에서 나는 깨달았다. 잃어버린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길의 시작일 수 있었다. 내가 스스로 걸어갈 길, 나는 길가의 작은 카페에 멈춰섰다. 이곳은 나에게 익숙한 장소였다. 혼자 앉아 생각을 정리하고 내 결점을 되새기기 위해 자주 오던 곳이었다. 작은 카페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밖으로 흘러나와 어두운 밤 속에서 길게 뻗은 빛의 줄기를 만들어냈다. 나는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나와 나무 테이블, 그리고 뜨거운 커피 한 잔만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단지 물질적이거나 과거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과거에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던,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 감정을 숨기던 그 여자를.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든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변명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나에게 다른 길을 선택했다. 쉽지는 않지만 그것은 자유의 길이고 더 이상 쓸데없는 짐을 지고 살지 않겠다는 결단의 길이다. 밖에서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리며 모든 것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오염된 기억들과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겠지만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